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시사가 뭘까요? 국어사전엔 그 시점에 여러 사건들이 나져 있습니다. 그럼 시사를 한다는 건 그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걸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 드러난 세상, 그리고 그 이면, 그 세상과 이면을 바라보는 나만의 창. 시사를 한다는 건 그런 나만의 창을 만드는 일이다. 앞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각자 자신의 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망치, 대패, 줄자, 뚝딱 생산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을 크고 선명하게 만드는데 가져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9월 26일 첫 번째 공장 돌려보겠습니다. 네, 첫 순서입니다. ERU.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아침 뉴스 코너 브리핑 시간인데요. 한겨레 21의 송채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입니다. 생방송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굉장히 떨리시겠어요? 저보다 정수님 더 떨릴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소개를 드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겨레의 대표적인 민한 기자 그리고 동시에 미모도 담당한다고 본인이 주장합니다. 실제 그러한지는 인터넷 통해 확인하시고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할 뉴스는 뭡니까? 네, 집회 도중에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였던 백남기 농민이요. 어제 25일이었죠.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에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진 뒤에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사고 직후부터 의식을 잃은 채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서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어제 급성 신부전으로 숨졌는데요. 또 어제가 백 씨의 칠순이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백 씨가 지난해 집회에 나섰던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쌀값 21만 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백 씨는 이날 시위에 나섰고 저녁 7시쯤에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이후에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뇌수술을 받았는데요. 상태가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뉴스를 어제 봤는데 경찰이 수백 명 배치돼가지고 대치하고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부검 논란 때문인데요. 일단 경찰은 정확한 사안 원인 규명을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유가족들은 이미 백 씨의 사인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검은 필요 없다라는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는데요. 결국 어제 서울 종로경찰서가 백 씨 시신에 대해서 부검 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새벽에 서울중앙지법이 백 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신청한 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이 사안은 저희가 3부에서 백남기 농민의 변호인단 이병렬 변호사님을 직접 연결해서 요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로 하겠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럼 경찰은 배치되어서 대치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찰 경력이 3,600명. 3,600명이요? 네, 지금 대치 중이고요. 시민들이 이제 백 씨 시신을 탈취해 갈까봐 계속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 앞에 3,600명 있으면 일반 병실에 드나드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자나 보호자들 위해서 길을 터주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불편을 좀 겪을 수 있겠죠. 3,600명. 병원 앞에 이런 많은 숫자가 배치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선 24일 새벽에 국회가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어제 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국회에서 결의된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저 이 뉴스 진행하기 전에 사실 이 뉴스가 주말 내내 포탈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먼저 종합뉴스 종합 보도 나온 게 이제 연합의 뉴스였어요. 네, 연합뉴스의 첫 번째 기사 제목이 뭐냐면 청와대 김재수 해임 건의 수용 불가, 박 대통령 정면 돌파 방침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면 돌파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경찰이 총을 쏘며 경찰에게 총을 쏘고 달려든다. 이걸 정면 돌파라고 안 그래요, 그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극렬 저항이라고 하죠. 네. 극렬 저항. 그러니까 정면 돌파라는 단어에 이미 부당한 공세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긍정적인 가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제목에 이미 박 대통령의 행위가 긍정적이다 하는 가치 판단이 들어갔다 이거죠. 만약에 조선일보나 한겨레의 사설이다. 매체 입장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는데 연합은 통지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으로 표현하면은 김재수 해임 건의안 박 대통령 거부 방침 이게 가치 중립적 표현이죠. 근데 제목에 이미 정면 돌파 이러면은 여당은 잘못했고 대통령이 부당한 여당의 결정에 정면으로 대응한다. 이런 가치 판단이 들어갔단 말이죠. 네, 저는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듭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서 몇 명이나 물러났습니까, 장관에서? 네, 그동안 5명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었는데요. 5명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났었습니다. 5명 모두? 네. 가장 최근에 물러난 장관이 누군가요? 네, 2003년도에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김두관 장관님. 네. 저희 제작진이 이 대목에서 발빠르게도 김두관 장관을 연결해 뒀다고 합니다. 해서 가장 최근에 해임된 김두관 장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 장관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런 일로 의원님을 인터뷰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장관 해임 이후 경험자가 극히 드물어요. 네. 그렇습니까? 예, 제가 2003년인가 13년 전이었으니 꽤 오래됐네요. 예. 네, 더구나 현역으로는 김두관 의원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연결했는데, 자, 당시 상황부터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해임되신 건지. 그 당시 한 청년 대학생들이 미군 스트라이크 부대 훈련장을 점거 농성했다라고요. 네. 포천에 있는 부대였는데요. 네. 아마 뭐 미국 기준으로 보면 포천 경찰서장 정도가 직위 해제 정도 될 것 같은데, 경기 경찰청장 또 본청장을 뛰어넘어서 경찰을 정치적인 지휘를 한다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저를 아마 해임을 했는데, 그 당시 아마 노무현 참여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던 한나라당 폭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언제죠? 2003년 8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장관 취임하시고, 이게 초대 행정부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제가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6개월. 행정자치부라는 부처 자체가 처음 생겼을 때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내무부하고 네. 정부처를 합해서 정부 조직법을 변경해서 이제 행정자치부라고 참여정부의 국가균행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뭐 지원부처랄까 도움이부처. 네. 과거에는 이제 내무부라 해서 지방정부를 오히려 뭐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처였는데,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는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부처였죠. 패러다임을 바꿨었습니다. 네, 신생부처의 초대 장관이었는데, 정권 초기였는데 6개월 만에. 예.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해임 건의를 받아들였나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그날 저녁에 대통령 찾아뵙고, 이 거대 야당,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야당과 또 국정을 직접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계속 긴장하고 충돌하고 하면 국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퇴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당한 공세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지 않고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저를 많이 질책을 하셨지만, 저는 왜 다수 계리와 국민 전체의 계리와 맞먹는 그런 함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야당과 잘 협상하고 대화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셨지만 나중에는 받아들여서 사표를 처리를 했습니다. 뭐 자신이 임명한 장관을 해임한다는데 반가울 대통령은 뭐 전 세계 어디도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받아들였다. 그럼 사표를 내신 겁니까? 해임되신 게 아니라? 예, 제가 사표를 내고 대통령께서 처리를 하셨죠. 자진 사퇴를 한 거죠, 제가. 네. 당시 해임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론조사도 퇴임하지 않는 게 좋다, 사임하지 않는 게 좋다였던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네, 압도적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서장 정도가 아마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 사원이었는데, 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 정치적으로 지휘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해임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국민들께서 수많은 패러디를 많이 양산을 했고요. 가정집에서 뭐 인터넷이 고장이 나면 정토부 장관 해임해야 되느냐 뭐 이런 패러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해녀가 사고 나면 해수부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 이런 패러디도 예, 있었고. 뭐 그런 패러디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당시 그렇게 초대 장관을 정권 초에 해임했던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일을 못하신 건가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됐는데 당선 무효 소송을 해서 네. 재검표도 했었고요. 그렇죠. 재검표했었죠. 제가 또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이제 주민투표법이라든지 지방분권법, 특히 이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 행가부에서 강력하게 추동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뭐 빠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런 간변 단체에 대해서 제가 좀 시민사회 단체하고 균형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가 봅니다. 그 당시에. 혹시 이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가요? 초대 이제 저희들 청문회는 참여정부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 건의를 받아들여서 했고, 저는 이제 청문회 없이 장관이 됐지만 첫 행정자치 상임위원회 출석을 했는데 굉장히 그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모독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세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문회보다 훨씬 더 세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 장관을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정권 초기에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당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정치적 결정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저를 해임 건의안이 이제 통과하고 나서 상당히 이제 실력을 발휘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국민들께서 그렇게 심판해 주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안 통과에 대한 청와대의 적절한 대처는 뭐라고 보십니까? 자진 사퇴해야 되나요?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저까지 5차례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이제 87년 개헌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구속력이 있었고요. 법적, 이제 87년 이후에 임동원 장관하고 저하고 두 번째 제가 됐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 다수의 길이가 갖는 국민의 뜻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뭐 정치는 상식이고 국민은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국민의 뜻을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 또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어준 국민적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저렇게 고집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이번 대선에서도 출마하십니까?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고요. 네. 김포에 크고 작은 해난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좀 열심히 해난 좀 챙기고 또 나름대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저희 스튜디오 직접 초대할 때 그때 나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양당 대변인으로부터 직접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남은 뉴스. 거의 다 인터뷰로 시간이 소진됐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빨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당 3당 주도로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 여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왔는데요. 그럼 국감은 어떡합니까? 국감 지금 파행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야당이 상임위원장 하는 쪽에서는 국감 합니까? 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18개 상임위 가운데 야당이 10개, 여당이 8개 상임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야당은 상임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상임위만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야당 정거 아닌가요, 이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야당 의원들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야당이 어떤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기 좋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증인들의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야당 차원에서 불리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뉴스까지는 꼭 해야 되는 데 있어요, 혹시? 네, 오늘 한겨레 단독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개입한 의혹이 불거진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광련에서 밝힌 것과 달리 미르재단이 적어도 2년 전부터 설립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승철 부회장이 지난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르와 K스포츠는 기업들이 지난해 여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치 한겨레 보도를 보면 미르재단이 사무실을 2년 전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건데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재단 설립 작업에 들어간 거고요. 이승철 부회장이 밝힌 시점과 분명히 다르죠. 오늘 아이템 많이 준비하셨는데 짧게밖에 못하셨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시고 맞춰주세요. 네, 오늘 처음 생방송이었는데요. 좀 잘못한 것 같아서. 괜찮아요. 빨리 잘리면 되죠. 자, 인사하시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ERU 한겨레 21의 송채경화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공장의 첫 번째 공식 인터뷰입니다. 제1공장 인터뷰라고 저희가 정했는데 앞으로 이 시간에는 대선 잠룡들 연쇄적으로 인터뷰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첫 방송, 첫 인터뷰라서 네. 다들 인터뷰 섭외를 했더니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래요? 네, 이재명 시장님만 단박에 섭외가 됐어요. 네. 제일 겁이 없군요. 그렇다기보다는 찬밥, 덤밥 안 가리신다. 그런 거 있죠. 네. 네, 물불도 안 가리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는데 네. 출마 결심을 했는데 대선 네. 선언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결심을 일기장에 하신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공개하셨잖아요. 네네. 선언과 굳이 다른 점이 뭔가 왜 굳이 구분을 하신 거예요? 선언이라고 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제 인사인데, 예를 들면 비전이라든지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한번 내년에 어떤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 뭐 피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 선언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그때 가서 선언하시면 되지 왜 결심부터 방송에 나오신 겁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총수님은 저기 누구 사귈 때 사랑한다는 말을 꼭 결혼할 때만 합니까? 시장님. 네. 답변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그거 혹시 그거 아닙니까? 결심 때 방송 한 번 또 나오고. 물론이죠. 선언 때 또 방송 나오고. 네.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서울시장이나 부산, 인천 같은 광역단체장도 아니고 그리고 네. 도지사도 아닌 기초단체장이 이런 대선 후보급으로 거론되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전례가 없어요. 네,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제가 그 얘기 하기 전에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아니, 그 얘기 하시기 전에 이 얘기부터 묻고 싶은데 저는. 왜 그래요? 본인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전에 전제가 있었는데 이 세상이 말이요. 네. 과거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정치 기득권자들끼리 편 짜가지고 네. 니편 내편 가는 다음에 숫자 많은 사람이 일종의 후보가 되거나 일정한 대안을 내고 국민들은 거기에 선택을 강요당했거든요. 네. 국민들이 종적 존재했던 거죠. 대상. 근데 이 세상이 이제 객관적으로는 정보와 네트워크가 많이 발달하고 실제 내용에서는 불평등이 너무 극심하고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치에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찾아가는 상태가 온 것 같습니다. 일종의 역전 상태가 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지금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후보들의 양상이고, 뭐 또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도 있고, 대만 총통 선거, 심하게는 이제 필리핀 선거 같은 것도 하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우리 사회에도 이미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4.13 총선이 그런 거죠. 정치권에서 일종의 몇 가지 객관식 답안지를 냈지만 사실 국민들은 그 답 말고 다른 선택을 했거든요. 국민이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어쨌든 너무 어려워져서 그런 거고 현재 정치 시스템 하에서는 살아가기 어렵게 됐다는 국민들의 각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서 사실은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은 뭐 아는 것처럼 여의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의 중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기 변방에 그야말로 어디 섬으로 치면 산 위가 아니라 바닷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과거와 다른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명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스펙 좋은 사람이 화려한 외양을 가진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기초단체장도 한두 명이 아닌데 왜 굳이 본인만 이렇게 대선 후보급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뭐 김어준 총수가 좀 띄워준 것도 있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작지만 실적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채 상환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또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려는 노력들을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고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좀 알려지면서 작지만 기대를 가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모두 다들 중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네. 그죠? 그런데 이제 시장님은 선명한 야성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죠. 밖으로 나가죠. 국민 속으로. 사실은 여의도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웃사이더고 바깥이고 비주류인데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국민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야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서 이제 부각되고 네.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들이 환호하긴 하는데 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과격하다, 시끄럽다, 싸움만 한다 이런 이미지로 결국 대선 본선에서는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그 정치 공학적 사고란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저 나무라신 겁니까? 중도는 사실 헛개비고 제가 볼 때는 중도가 왜 헛개비죠? 저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그 이익을 줄 정치 세력을 선택합니다. 네. 문제는 진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프레임이 있는데 깨끗하긴 한데 무능하다. 보수는 부패하긴 한데 유능하다. 이런 프레임이 갇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진보라고 불리는 영역들이 유능하고 깨끗하다면 그래서 시민들 본인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선택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제가 자꾸 중도 확장 얘기하고 보수 지지 여부를 자꾸 사람들 얘기해서 그 얘기를 하나 할 수 있는데 분당이 보수 지역입니까? 진보 지역입니까? 전통적으로는 아주 심한 보수 지역이죠. 그랬었죠. 제가 6년 성남시정을 하면서 이 지역이 실제 바뀌었어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했었죠. 네, 완전 강남벨트죠. 한 번도 제대로 이긴 적이 없는 곳인데 이번에 압도적으로 이기는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이 해당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처음에는 저를 의심했죠. 무슨 빨갱이 같기도 하고 과격하기도 하고 말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깨끗하게 행정하고 재정 앞에서 각종 혜택 실제로 오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정치는 실제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선택되는 거지 말 잘한다. 포지션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지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보수 악성 언론들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본선 가보면 드러날 것 같고. 네. 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전에. 아까 이 물어보면 대답 못했다고. 지금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민. 안 묻는 말에도 답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야죠. 국민들이 지금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불평등이 심화되고 대외적으로 전쟁 위기도 느껴지고 엄청나게 불안한 사회인데 이 불안한 사회를 고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책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집행할 의지와 역량과 용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십의 종류가 굳이 역사적으로 따지면 태종형이지 세종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돌파할 수 있는 장수형을 원해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님 저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시지만. 알았습니다. 시장님은 연기도 있고 그리고 말도 많고 그러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대선 후보 잠재 후보로 야권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미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 네. 박원순, 네. 본인보다 지지율이 오랫동안 높았던 사람들. 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야당 후보라고 봐야 되겠죠. 야권 후보 안철수 그리고 또 뭐 네. 도지사 안희정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로는 당선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당선될 수는 있겠지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둘은 다른 겁니다. 저는 다 당선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요. 다들 당선은 가능한데 네. 그러면은 이분들로는 부족하다. 이분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제 말 좀 끝까지 좀 들어보고 당선이 다 가능한데 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변화를 바라고 네. 그 변화 속에서 실제로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전부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요.
정말 사적 욕망들을 좀 버리고 낮추고 전체 진영이 이기기 위한 노력이 좀 집중해야 됩니다. 야권 후보들, 기존 야권 후보들도 당선될 수 있긴 한데 그분들로는 그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팀 플레이를 잘 하지 못하면 다 진다. 팀 플레이 집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선택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유명 인사를 뽑았어요. 쉽게 말하면. 유명하면, 지위가 높으면, 스펙이 좋으면. 왜냐하면 고도성장 사회에는 선택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기회가 많잖아요. 선택해서 잘못하면 딴 거 고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성장 사회에서는 실사구시적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한 번씩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생활의 패턴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그렇게 됐죠. 유명하다고 찍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야권에 오랫동안 1위 후보였던 그리고 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데 자격이 미달입니까? 자격은 미달이 아니고 유명하고 유능한 분이신데 네.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과 잘 안 맞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 안 맞습니까? 세종 같은 분이 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네. 아주 역량도 있고 유능하고 점잖고 품격 있고 좋은 분이신데 네. 이건 평화 시대에 필요한 요구되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번 이 사회를 적폐를 없애고 공정한 세상으로 기득권자들의 제압을 뚫고 네. 그야말로 국회에서 단 한 개의 개혁 입법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는 단 한 개의 입법도 못할 사람입니까? 저는 그 리더십의 특성이죠, 그게. 너무 점잖다. 참여정부 때 우리가 많은 성과를 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기득권 내 저항이나 기득권들은 훨씬 더 강고해졌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 속에서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기득권자의 저항을 뚫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라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박원순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박원순 시장도 당선 가능한데 역시 자격이 좀 미달입니까, 본인 기준으로? 아니요. 뭐 저보다 훌륭한 분이시고요. 네. 우리가 팀 플레이를 잘하고 명확한 비전을 내고 그야말로 현재 있는 이 기득권자들의 강고한 전선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국민들한테 인정받으면 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보고요. 전부 다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죠. 그러면은 박원순 씨한테 맡기면 되지 왜 본인 굳이 나오시려고 그럽니까? 참고로 TBS는 서울시 산하방송입니다. 그게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정치는 집단 게임이고 네. 1인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박원순 예. 시장 주변의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님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네. 곧 저한테 지지율을 역전당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결하기로 하고. 거의 1% 차이로. 자, 그럼 시간이 부족해서. 네네.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러면 당선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돼서는 안 되는 건가요? 뭐, 그분 나름의 장점이 있으니까 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건 국민들이 선택할 몫이니까. 네. 근데, 쉽지가 않겠죠. 아, 당선 자체가 좀 쉽지 않다? 네, 본인 혼자서 돌파해내기는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그분이 야권으로 갈지 여권으로 갈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야권으로 분류돼 있고 계속 끝까지 간다면, 야권 통합을 하든지, 후보를 단일화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 측면에서 참 어려움들이 많겠죠. 본인도 어려움이 많을 테고,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테고. 네, 직접 모셔가지고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네네. 급하게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그러면 이제 여권의 잠재 후보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최근 오랫동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나요? 저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불행하게 또는 더 행복하게 못 만들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 대선 안 되는 분입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나가지고 그분 되는 게 바람직하면 뭐로 나갑니까? 자꾸 질문 이상하게 하셔. 아니, 자, 제가 출마하신 이유를 꼭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반기문 총장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상용 꽃사가 있지 않습니까? 관상용 꽃사가요? 네네. 네. 아니면 멀리 아름다운 무지개. 사람들은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 관상용 꽃사과는 어떤 의미인가요? 꽃사과 좋지 않습니까? 꽃사가 좋지요. 좋은데 문제는 배고플 때 드디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꽃사과를 못 먹거든요. 떨고 맛없고. 근데 진짜 그거 옆에 찌질을 하지만 내용이 꽉 차있는 야생 산밤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배부를 때는 야생 관상용 꽃사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못 먹어도 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배고프잖아요. 네. 그러면 못생겨도 야생 산밤, 먹을 수 있는 산밤을 선택합니다. 시장이 못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잘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직은 잘다. 잘다. 네. 그러나 그 지지율을 박원순 서울시장 역전할 것이다. 인지도 대비 지지율 따지면 제가 제일 높지 않겠어요? 인지도가 낮다는 얘기죠. 인지도 엄청나죠.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반기문 총장 문제는, 그러니까 막상 때가 되면, 아직은 출마선 하시겠다고 한 일도 없고, 그냥 막연하잖아요. 이럴 때는 검증이라고 하는 게 아직 없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치명적으로 결정할 사람이다, 골라야 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그 사람이 이걸 해줄 수 있을까, 할 의지가 있을까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권의 잠재 후보군 중에는 그럼 가장 호족수는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혹시 다른 분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가장 호족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후보가 될까요? 유시민 의원이 제일 세다고. 유시민 의원이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유시민 의원을 모시고 거꾸로
야권의 가장 호족수는 이재명 시장이라고 생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조만간 유승민 의원을 저희가 모시기로 하고 연쇄 인터뷰니까. 네. 그러면 다음으로 유승민 의원을 지목하신 거죠? 저는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실제 아마 경쟁력 있는 상대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실제 본인부터 일단 후보 되셔야죠. 네, 경쟁력을 키워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네, 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별거 없었는지 저는 MB입니다. 자, 먼저 우리 TBS, 저 좀 사랑에 맞이하는 TBS의 가을 개편을 축하드리고자 이랬던 이른 아침에 일찍 또 일어났어. 내가 또 운동하고 또 목소리 가다듬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6년 가을, 수호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시민의 방송 TBS 라디오가 야심차게 마련한 본격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그럼 김어준이가 시사 보자가 이 맞아? 그 김어준이 맞아?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그 김어준이 맞아? 예, 맞습니다. 이게 되나 이거면은 나이 참 많이 변했네. 내 때만 해도 TBS 일이 안 했는데 어찌됐건은 참 김어준이 잘 되길 바랍니다. 참 뉴스 공장 얘기 나온 말인데 참 내도 공장에서 일해봤고 공장을 세워도 봤고 공장 만들어줘도 봤고 또 공장에 영 이거 김어준이 하여간 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꼭 직접 인터뷰하고 싶은데 추가 메시지를 받아봤는데 실패했어요. 가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순서는 최진영의 오프 더 레코드. 그러니까 언론 지상에 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잠깐 최진영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면 박근혜 대통령과 동문이고 박정희 대통령과 동향이고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김무성 전 대표 영입 1호에 빛나는 영입 1호에 빛나는데 본선도 못 가고 공천 탈락했습니다. 제가 호구 짓는 걸 좋아하는데 앞으로 변호사님은 탈락 최진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네. 앞으로 아직 피지는 못했습니다.만 활짝 피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방송하시면 피기 힘드세요.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변협의 대변인이셨고 굉장히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공천은 탈락되셨어요. 공천은 왜 탈락되신 겁니까? 정치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새누리당 반성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성 많이 하고 뭔가 앞으로 혁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대선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앞으로 기간 동안에 새누리당의 혁신 또 새로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을 좀 이 코너를 통해서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너의 성격은 뭐냐면 저희가 원래 밀정 컨셉을 잡았어요. 뭐냐면은 언론에 보도된 공식적인 입장 말고 반드시 뒷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 백브리핑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여권의 마당발 한 분을 모시고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뒤에서 이게 진실이 뭐야? 실제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전화로 물어보고 취재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 폭로해버려요. 그런 컨셉입니다. 첫 번째로 다룰 사안은 저희가 아무래도 미르 재단, 네네. K스포츠 재단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제 오늘 사이에는 이 뉴스가 쏙 들어갔어요. 김재수 장관의 해임 건의안 파동 때문에. 네. 예. 혹시 이거 해임 건의안 파동을 이렇게 키우는 게 이 사건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또 의도적인 전략 아닌가요? 결국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그것은 전형적인 야당의 지금 현재 이슈를 잡기 위한 야당의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앞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까지 비판이 된 것을 막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웃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야당에서는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웃고 있다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오히려 여당에서 웃고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 김재수 그렇죠. 여당이 웃고 있는다고 표현하는 그렇죠. 이유는 네. 이 파동을 키워서 미르나 K 재단이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프레임이다 그냥 야당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안 그래요? 이게 최순실 의혹은 사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그 김재수 해임 의결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만약에 그 장관이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보면 농림, 축산, 식품부 관련되는 국정이 마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히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것이 묻혀집니까? 야당, 특히 언론에 대해서 이와 같은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단독으로 지금 국정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야당에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이 덮여질 일은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글쎄,
덮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포털만 봐도 최순실 씨 이야기로 굉장히 오랫동안 시끄러웠는데 이 지금은 포털의 정치뉴스 메인들이 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건 오늘인 거죠. 예. 오늘 오전 지나고 나면은 또 크게 폭탄이 터지고 나서 폭탄이 거치고 나면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 이틀과 같은 것이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될 생각을 알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의혹에 아직은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 의혹 관련해서 여권 내 뒷반응들 전화 좀 돌려보셨어요? 아, 예. 사실 어제 저도 이제 좀 늦게, 네. 다들 주무시기 전에 좀 시간 있을 때 전화드려봤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어제 밤 10시부터 네. 전체 긴급의원총회를 한다고 해서 전화를 하니까 받아가지고 문자로, 지금 의총 중이다. 애들 잠깐 나와가지고 전화를 하고는 한 5분을 넘기지 못하고 했는데요. 그러면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지금 그 여당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관 이야기 때문에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을 물어보려고 해도 다들 답변할 경황이 없더라. 제가 그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한다고 했더니만, 그거 재판받고 있는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무죄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나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무죄추정의 있습니다. 원칙이든 나을 수 없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화하셔서 그럼 별로 알아낸 게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크게 알아낸 건 없다는 것보다는 그러면 안 강경적인 나오셨어야죠. 분위기, 강경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명백했던 것 같고. 강경하다는 건 의혹이 아니다. 네네, 사실 그렇죠. 무근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현재 사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사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의혹 제기,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의혹 제기한 것이 정정으로 비춰져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사실 무근입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김재수 장관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슈가 큰 전선이 두 개 아닙니까?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어땠습니까? 김재수 장관이 해임한다고 했는 이유가 사실 크게 세 가지 않습니까? 이른바 황제금리. 1.4%로 그 당시 8% 이자인데 어떻게 1.4%로 그 돈을 빌렸느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1.4%로 빌린 것이 아니고 1.4% 우대 금리를 받은 것이고 6.4%를 받았던 것이죠. 네, 변호사님. 네. 그 사안은 저희가 양당의 대변인으로부터 직접 들을 거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네. 그 미르와 K재단에 대해서 네. 이게 의혹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김재수 의원의 그 장관에 대한 해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해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고 특히 해임 가결까지 했다는 점에서 여당과 청와대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하셨듯이 K 그 스포츠 재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대통령에 대해서 브로치 하나 한복 그것이 국민들에게 삶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핵심은 네. 돈 한 770억 정도가 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단기간에 모아졌고 그 재단이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어떤 자리를 연결되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사실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여당 내에서도 상당 부분 그와 같은 목소리가 있다. 이 부분을 그래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복 액세서리가 언급된 거는 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복에 액세서리를 줄 만큼 그만큼 친밀하다. 그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걸 상징하는 일하지 한복 줬다고 문제 삼은 건 아니죠. 근데 그 한복 액세서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800억 가량 거의 가까이 단기간 내에 공직에 있지도 않은 최 씨가 공직에 있지 않은 최 씨가 지인을 추천해서 낙점시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800억을 모금하고 이 돈이 이렇게 모인 거는 의혹이 있다고 여당 내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친박 비박 사이에 살짝 미묘한 기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친박은 문제 없다? 친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만큼 준비를 열심히 잘 해놨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허락도 받았고 돈도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근데 인허가가 이제 하루 만에 났다고 몇 네네. 시간 만에 났다고 가지고 네네, 문제가 없다고 그렇죠. 하는데 근데 전례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빨리 났던 재단들은 대부분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 행사인 경우에 빨리 그렇죠. 났지만 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루 만에 나는 건 전례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금씩 들려오던 의혹이 있고 이게 루머일 수도 있지만 계속 방치해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유승민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누구든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을 거기에 뭐 최순실 씨가 소개를 해서 앉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의혹인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터뷰도 나왔는데 의혹이 아니라 700억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와 같은 것이 단기간에 모아졌는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후에 마치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의 일회재단처럼 퇴임 이후에까지를 생각했는지 그 부분이 어떤 사실의 초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짧아서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사실 재벌 재단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K스포츠 재단을 굳이 만들 필요 없는 것이 재벌들 프로구단 다 소유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이 이미 재벌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별도로 이렇게 800억이나 돼서 만듭니까? 이상한 건데 오늘 시간이 짧아서 더 파헤치기가 어렵네요.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이어서 하고 안타까우실 것이 없는 게 변호사님한테 불리한 사안이에요. 알겠습니다. 팩트는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에 대한 의혹은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는 여야 대변인을 연결해서 좀 국회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들으시고 저는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3부 시작합니다. 네, 인터뷰 제2공장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대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야 대변인을 차례로 연결해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혹은 의견 있으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당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김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우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T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출신의 김성원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 광고 잠깐 하셨고. 예. 저도 첫 방송인데. 저도 우리 저희 김어준 진행자님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네. 첫 연결인데 사안이 네네. 좀 큽니다. 네. 네네. 이 대치 상황 일단 네. 해임 요건에 맞지 않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요건이 어떻게 맞지가 않습니까? 자,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것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우선은 한 인간에 대한 야당과 국회의장의 인격 살인이자 국정에 딴지 걸기 위한 비겁한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우선은 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재수 장관에 대한 의혹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요. 그 어머니 의료보험 의혹이라든가 전세 특혜, 대출금리 특혜 이 3가지가 집중적으로 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요. 야당 의원들조차 이건 뭐 해임 사유에 해당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국민의당 의원님들께서는 적합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하나 드리면 우선은 가장 먼저 이제 어머니를 자상의 계층으로 의료보험료 면제받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60년 동안에 가슴에 품었던 가정사까지 들춰내면서까지 흠집을 낸 겁니다. 어렸을 때 8살의 나이에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생긴 이 가정사를 갖다가 지금에 와서 또 농식품부 김재수 장관이 그 생모나 아니면은 새어머니나 두 분 다 잘 모시고 있었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약간 좀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그 가정사를 다 들춰내면서 이렇게 인격 모독을 했고요. 또 두 번째가 아마 가장 클 겁니다. 90평대 아파트 1억 9천만 원에 싼 값에 전세 살았다는 이런 의혹을 아주 강하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거 역시 진짜 사실과 틀립니다. 당시에요. 아파트 주인이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6억 8천만에. 그래서 전세금을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린 게 1억 9천만 원이었고요. 그 당시 10년 전 시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전에 살던 사람이 1억 8천만에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값싼 전세를 살았다는 의혹도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을 그렇게 증빙이 됐고 그 다음에 용인 아파트 구입할 당시에 농협으로부터 1.4%의 초저금리를 대출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 의혹도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자, 의원님, 그러면 잠시만요. 네. 요거 하나만 더. 당시 일반 금리가 8.1%에서 네. 1.4% 우대받았고 6.7%로 대출을 받은 건데 이것을 완전한 잘못된 허위 사실로 1.4%를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허위 사실로 이 황제전세 장관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네. 이런 잘못된 사실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폭로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장관을 진짜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 새누리당은 이 비문관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정확하게 좀 드리고 첫 번째 싶습니다. 지적하고 싶으신 것은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다. 자,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의혹은 사실이 아닌데 해임 건의 처리 과정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해임 처리 과정이요? 네네, 국회에서. 국회에서 해임 처리 과정은 이게 이제 그 해임 건의안을 네. 이게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 국회 관례상 양당 또 3당 원내대표 합의가 있고 네. 그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해임 건의안 이 사태는요. 이런 국회의 오래된 관행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무시한 거죠?
3당 간의 여야 대표 간의 합의가 있어야지 됩니다.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협의가 있어야지 되는데 보통 협의를 할 때요. 네. 교수단체 대표위원들과 국회법 77조에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국회법 77조의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 교수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야지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네. 또 이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고 네. 이런 것이 본회의 차수 변경하고 그다음에 안건을 바꿔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원내대표, 교수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해야지 되는데 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에서는 협의를 문건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 자리에 우리 정재선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하루 종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김도욱 원내수석 부대표도 있었고요. 그 의사 과장이 문건 하나 들고 와갖고 그걸 전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협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국회 사무처 설명을 보면 네. 헌법재판소 2008년의 판례에 따르면 네. 국회법상 협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판단과 결정은 전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문건으로 협의한 다음 본인이 계속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는 건 국회의장의 권한 아닌가요? 아니죠. 우선은 그 전 상황을 좀 보시자고요. 문건으로라도 협의를 했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문건으로도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합의는 안 됐지만 돼서요. 물론 합의는 안 됐는데 협의라고 되어 있으니 예. 문건을 보낸 걸로 충분히 협의 의사를 아닙니다. 그 아닌가? 제가 정확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의사 과장이 그 김도욱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문건을 가져와가지고 전달하려고 했더니 김도욱 수석 부대표가 이거 날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는 문건을 받지 않겠다. 이 사실을 당시의 상관인 의사국장과 국회의장께 정확히 전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의사 과장이 의사국장하고 국회의장에게 정확하게 그 팩트대로 설명을 했거든요. 네. 의사 과장이나 의사 국장은 공무원입니다.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요. 네. 그러면은 그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국회의장에게 이거는 문서로라도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이것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처리를 해버린 사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팩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네네. 새누리당 입장이고. 네네. 그런데 이 사안의 진짜 발단은 네. 훨씬 더 오래된 거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 내렸는데 당시 대통령 해외 출장 중에 전자결제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국회가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에 후보 임명을 강행하시면서 대통령이 네. 예를 들어서 유감 표명이나 야당에 대한 설명이나 예. 해임 건의안이 거론된 이후로도 뭐 전혀 어떤 대응이 없으니까. 아니죠. 진행자님, 제가 요거 네.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요. 네. 인사청문회가 9월 1일 날 했습니다. 네. 8월 30일 날 야당 대표가 예. 김재수 후보자는 구속감이다. 네. 청문회에서 떨어뜨리겠지만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바로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네네. 자,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는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그쪽에서 판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네. 확인도 안 하고요. 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잘못된 의혹이나 폭로가 다 사실이 아님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 건의안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국정에 딴지 걸기 위한 비겁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한 방식으로 네. 국무위원을 해임하기도 하는데 네. 그게 해임 건의가 있는 해임 건의의 정신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장관 한 사람 잘못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없나요? 자, 그거 아마 지금 진행자님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 있는 해임 건의권의 의미에 대해서 네. 해석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농업이 얼마나 지금 엄중한 시기에 있습니까? 방금 바로 10월 14일 날 쌀값 가격을 발표를 하고 쌀값 폭락이 예상이 되고 또 배추값이 이렇게 폭등이 되고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농식품부 장관의 직무를 정지하면서까지 이게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박근혜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온갖 모든 수단과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벌이는 행태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초대 행정부 장관 일부에서 네. 인터뷰 잠깐 했는데 네. 김두관 전 장관 한나라에 해임시켰을 때 사실은 네. 정권 초에 초대 장관을 6개월 만에 해임시킨 것도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당시에 네. 견제하고자 하는 야당의 당시 한나라당의 정치적 네. 목적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 같은데 그때는 되고 지금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니요? 보십시오.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직무 능력과 관련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재임 후에 네. 그다음에 그 재임 기간 동안의 직무 능력과 관련해가지고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대 해임 건의안이 제출된 그런 장관들의 경우 다 직무 능력이 최소한 직무를 6개월에서 아니면은 2년까지의 직무를
경험한 후에 그 직무 능력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지금 장관 임명된 지 20일밖에 안 됐어요. 직무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히려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이런 야당의 행태는 진짜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희 진짜 피 끓는 심정입니다. 이런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또 그것에 동조하는 국회의장의 행태에 대해서 어저께 국회의장의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참 해임 건의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야당 지도부랑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야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불평이 하나 내놓으라는데 그거 못 내나? 그래서 그냥 몇 입으로?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야합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이요. 결국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요. 이것은 세월호 특조위 연장이나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는 증거와 그런 결과물의 산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인격을 살인을 하고요. 김재수 장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33년 동안에 농식품부 차관까지 공직생활을 하셨고 5년 동안에 농수산물 유통공사 공기업사장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농업 분야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살아오시면서요. 제 전 재산이 9억도 안 됩니다. 그만큼 청빈한 농업 전문가로서 살아왔는데. 알겠습니다. 대변인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야당도 뒤에 기다리고 있기 제가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좀 피크는 심정이라는 것 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짧게 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정상화되는 겁니까, 야당이? 결자해집니다. 결국 열쇠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 있어요. 이거 해임 처리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삼은 국민들께 사죄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야당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민주의 금태섭 변호사 아니죠, 대변인이죠, 이젠 대변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금태섭입니다. 네, 대변인이 되셨군요. 예, 변호사는 지금 국회의원이 되면 휴업해야 돼서 휴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자, 뭐를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김재수 장관이? 예, 지금 저도 김성원 의원님의 비장하신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내년에 집권을 바라보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저희가 어떤 김재수 장관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됐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태도입니다. 태도요?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부적격 의견을 받았으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겸허하게 듣고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나에 대한 부당한 음해다. 내가 흑수저라서 이런 처분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두고 보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정부의 관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첫째는 소통이 안 되는 거고 둘째는 위만 바라보고 아래 말을 들으려고 국민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네. 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건 맞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저희가 충분한 절차를 둬가지고 김재수 장관 당시 후보자가 해명을 했고 또 그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부적격하다는 보고서가 채택이 된 겁니다. 재판으로 치면은 말하자면 판결이 난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사정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어쨌거나 국회가 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수 장관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자기 의견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면은 민주주의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직무 능력과 상관없이 해임을 했다고.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헌법을 제가 새누리당 대변인보다는 조금 더 알 것 같은데 헌법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가 장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해임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장관이 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해임 결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위험하고 근거 없는 말씀이라고 왜 근거가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한 달도 되지 않은 장관은 해임 결의를 할 수 없다. 일정 정도 직무를 수행한 다음에만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이고 어디고 전혀 없는 말이거든요. 취임 후 몇 개월 이내에는 해임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음 날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무 능력을 평가하려면 어느 정도 일을 하는 걸 보고 해야지. 아니 직무 능력이란 말씀이 없는 겁니다. 네. 국회가 장관의 직무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면 예를 들어서 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을 했는데 다음 날 어떤 도저히 장관으로서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도덕적인 하자가 밝혀졌다거나 무슨 위법성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면은 직무에 아직 착수도 안 했더라도 얼마든지 해임 결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야당의 입장은 단순히 직무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이나 인격적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관의 자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해임 건의안을 올릴 수 있다. 당연합니다. 그건 어느 법학자를 자꾸 물어봐도 그럴 것인데 문제는 국민의 대표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마치 이번에 말씀하신 거를 보면 국민들을 전부 학생으로 보고 무슨 교장 선생인 것처럼 요건이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를 액세서리로 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죠. 근데 야당이 김재수 장관을 문제 삼는 것은 김재수 장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실은 대통령 불통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 아닙니까? 어차피?
아니요, 그래도 저희가 조윤선 장관이랑 김재수 장관이 같이 임명이 됐지만 조윤선 장관도 부적법 보고서가 채택이 됐거든요. 네. 저희로서도 또 여러 가지로 또 그 고려해야 될 점이 있고 협치도 해야 되고 어쨌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또 존중해 드릴 것은 존중해 드려야 되는데 김재수 장관의 경우에는 임명 직후에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도저히 이분이 국민들을 가장 중요한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가 없구나. 그렇게 돼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이제 그 해임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새누리당에서 문제삼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그래서 날치기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문제삼는 것 중 하나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문건 한 장 달랑 보내는 게 무슨 협의냐. 그럼 앞으로 이메일로 다 협의를 한다는 얘기냐. 아까 김성원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 판례를 얘기하면서 좀 자신 없어 하시는 걸 판례는 제가 얘기했고요. 네. 예, 그 판례에 따르면은 이렇게 의사진행이 제대로 안 돼. 협의라는 것은 합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게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판례로 보나 법으로 보나 제가 법률가로서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절차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새누리당 쪽에서 뭐 야당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보기에는 김재수 장관이 충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절차에 흠이 있다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문건 한 장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달해도 그리고 그쪽에서 문건을 접수를 거부해도 이걸 협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거기서 이제 그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의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도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국회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뭐 가정적인 상황 말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 지켜봤지만 이거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예. 그러면 형사고발까지 했는데 예. 그렇죠. 이례적입니다.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한 것은 형사고발을 해서 사실은 새누리당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잖아요. 국회의장 사퇴해야 되고. 첫째로 이런 일로 국회의장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반박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고 누워서 침뱉기가 아닌가 합니다. 제발. 그만큼 화가 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18대 19대 때 계속 주장했던 것이 싸울 때 싸우더라도 들어와서 싸우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지금 고소를 하면 그럼 새누리당에서 원하는 모습은 국회의장서부터 뭐 다 가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인지 국회는 고도의 자율권이 인정이 돼 있고 이제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에 이런 일로 고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론 문서 한 장을 전달하긴 했지만 일 처리를 보면 직권상정은 아니지만 직권상정에 준하는 정도로 일사천리로 야당이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래서는 새누리당 욕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희가 그날 의사 진행하는 걸 보셨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대정부 질문을 아침 10시에 하기로 돼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말하자면 대정부 질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김재수 장관 해임 문제 때문에 자기네가 의총을 한다. 10시에 하기로 했던 거를 10시 반으로 미뤘다가 다시 오후 2시로 미룬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고 할 기회를 주면서 의사 진행을 한 것인데 이것을 날치기라고 한다면 국회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국감도 참여하지 않고 다 보이콧을 했는데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여당 없이 진행하는 겁니까? 국감을? 이 국감이 국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저희 직원들도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참 난감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울 때 싸우더라도 들어와서 싸우고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 국감은 하자. 국감은 이게 연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 지금 스폰서 판사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현안도 있고 정책적으로도 질의할 것이 많은데 국회에서 지금 장관 해임한 것 때문에 이 국정감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집권 야당으로서 정말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새누리당은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오는 걸 보면 야당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마지막까지 설득을 해볼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감사를 하자고 할 것인데 야당 입장에서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하건 혹은 국정감사가 파행이 되건 국민들이 여당만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불신하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와서 싸우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여당이 이제 국회에 남고 야당이 도로 나간 다음에 부르는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사안이 앞으로도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니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변호인이었습니다. 네, 잠깐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만든 코너인데요. 공장인 만큼 고객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접수된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올라온 불만들은 공장을 채 돌리기도 전에 벌써 접수된 불만들인데 2016년 9월 20일 날 방송되기 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걸 올리셨어요. 제발 이런 구질구질한 논팽이들은 좀 안 나오게 하거라. 여기서 논팽이는 접니다. 네. 머리와 수염에 이가 득실득실하구만. 지저분한 놈. 저한테 한 말입니다. 네. 우선 전 논팽이는 아니고요. 무려 언론사의 대표입니다. 사주. 네. 그리고 수염에 이는 없습니다. 네. 이 사라진 지 오래됐거든요. 어디서 살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지저분한 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게 다 방송 시작하기 전입니다. 2016년 9월 19일 그린비라는 분이 기대는 되는데 PD 고생 좀 하겠다. 김청수의 거침없는 입담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네. PD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사장님부터 걱정해야 됩니다. 사장님 임기가 과연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사장님이 먼저 잘리냐 제가 먼저 잘리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저한테 불만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있는 그대로 이 고객센터에서 불만 접수하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없다 이런 거 밝혀드리고요. 그리고 PD가 아니라 사장님을 걱정해야 된다. 전사적 걱정이다. 사실대로 불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수석. 인터뷰 제3공장입니다. 네, 인터뷰 참 많습니다. 이 시간은 사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브리핑 정도 부족한 사건들. 오늘 저희가 다룰 사건은 백남기 농민 사망 소식인데요. 백남기 농민 변호인 단장 이정일 변호사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일 변호사입니다. 네, 어제 사망하셨는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작년 11월이었던가요? 11월 14일이었죠. 아, 그렇군요. 그럼 거의 10개월이군요. 네네. 317일 정확하게는 317일. 317일 일자로 따지는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경찰은 현재까지도 이 물대포와 네. 백남기 씨의 부상사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하고 있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잉 진압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죠. 과잉 진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네네네. 아니, 근데 설사 과잉 진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모든 게 절차에 네네. 따랐다 하더라도 그 결과 네. 한 시민이 사망했으면 네네네. 절차와 무관하게 사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기존에 정부 사례에서 보면 농민 두 분이 사망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사과를 했고, 그리고 경찰청장이 사퇴까지 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차를 지키기만 하면 시민들이 사망한 건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근데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제 사망하신 직후에 서울대 병원에 경찰이 3,000명 이상, 병원에 이렇게 많은 병력이 배치된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네네네. 경찰과 대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부검 논란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경찰은 왜 부검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초에 백남기 어르신이 서울대 병원으로 구성되었을 당시에 수술 직도인이가 뇌손상이 50% 손상이 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원인은, 물대포로서 외상성 충격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처음부터? 그리고, 예, 처음부터, 현재까지 수술 지휘 과정에 참여했던 인이업 의사 선생님들도 동일한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네. 경찰들은 여전히 사망 원인에 대해서 불명을 내세워서 부검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시도의 오도는 부검 과정에서 네. 아주 미세한 사망 원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원인을 발견해서 그 원인이 마치 물대포로 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을 내세워서 물대포로 충격에 의해서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진 것이 아니다라는 물타기를 하기 위한 의도로서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에서 그리고 가족 측에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부검을 거부하는 이유는 네네. 쓰러지신 이유가 명백한데, 그리고 네네. 서울대 의료진도 최초 부상의 원인을 물대포라고 했는데 네. 굳이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는 부검을 하겠다는 이유가 네네. 물대포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니까 네네. 그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물대포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네네. 예를 들어서 기저질환이 그동안 있었다든가 네네. 다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하신 네네. 거다, 이렇게 네네. 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네네. 그래서 부검을 반대하는 거다. 네네. 하긴 그런 이유도 있는데, 네. 아까 말했듯이, 수술 직도이나 인이어보사 선생님들이 계속 지켜본 결과, 네. 물대포 직사 살수행위에 의해서 외상성 추리로 인해서 쓰러진 것이 명백한데, 네. 왜 굳이 부검을 통해서 밝히지 않아도 명백한데, 왜 부검을 하려고 하느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고, 네. 경찰의 부검 오도는 미세한 다른 원인을 그렇죠. 발견이 되면, 그 미세한 다른 원인을 핑계 삼아, 물대포 살수행위에 의해서
쓰러진 원인이 아니고 다른 원인이다라는 걸 내세워서 물타기 할 의도가 굉장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있어 보인다. 그것이 부검을 계속 주장하는 경찰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가족이 반대해도 부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형사소송법상 네. 문제로 오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를 해서 부검영장이 나오면 네. 가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검영장 집행이 가능한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경찰이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없고 혹은 뭐 어떤 다른 특별한 사고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처럼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는 부검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계속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혹은 변호인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이유를 그렇게 이제 추정하시는 거죠. 그런 네.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네네네. 그래서 영장도 청구했는데 이제 영장은 기각됐어요, 현재. 재청구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저께 저희들이 새벽 2시에 담당 검사랑 통화해서 뭐 확인한 것은 뭐 일부 영장 청구는 기각이 되고 일부는 인용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있는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은 좀 긴장을 주고 있지 않는 상태고 혹여 검사가 다시 부검의 필요성을 내세워서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사망 진단서를 누군가 찍어서 올린 걸 봤는데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외인사. 네네.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라는 건 외인사에 체크했을 것 같은데 병사라고 돼 있던데 사망 진단서에. 네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서울대병원 의료진한테 그 왜 병사라고 기재했냐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아마 답은 뭐 성실한 답변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사망 진단서에서 더 주요하게 봐야 될 지점은 급성 경막 가출혈이라는 이 부분에 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더 주요하게 봐야 됩니다. 급성 경막 가출혈은 저기 인의협 의사 선생님들이 의하면 그것은 당연히 진단명 자체가 외상성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병사라고 기재된 이 내용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혹여 의심하고 있는 왜 병사라고 기재했을까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그 추정이 뭐 타당할지는 좀 판단이 필요하긴 한데 검찰의 그 부검영장 발부를 좀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병사라고 기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는 있고요. 왜냐하면 급성 경막 가출혈 자체가 외인성이기 때문에 사망의 종류를 기재할 때는 급성 경막 가출혈로 만약에 최초의 선행 원인을 급성 경막 가출혈을 봤다면 사망의 종류에는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고 기재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데 서울대병원은 병사라고 기재를 해서 부검이 필요할 여지를 명분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앞서가는 추정이긴 한데 서울대병원 측도 그렇게 기재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그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물론, 서울대병원이 317일 동안, 병원 치료 과정에, 혹은, 동환자실에 있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도 끊임없이 아마 경찰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체크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서울대병원도 수술이나 담당 치료의의 의견이라기보다 더 윗선에서 그런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은 해보는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는 심정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근데 이게 부검 강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에 대해서 부검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일단 밝힌 거로 보도됐는데 검찰의 입장은 확실한 겁니까? 그 부검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글쎄 저희들이 어저께 그 검시를 가족들의 허락하에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 검시 과정에서 검찰의 어떤 입장을 읽을 수 있는 워딩은 법적인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최종 부검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가족들의 어떤 협조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겠다. 그런 입장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진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은 좀 성립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그런 기사가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새벽 0:30분인가요? 영장을 부검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래서 기각이 됐는데 검찰의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입장을 100%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남기 농민 변호인단 단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정일 변호사였습니다. 네. 원래 예정됐던 코너는 강신주 철학박사님이 이 순서에 직접 나오시는 건데, 오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인터뷰가 길어져서, 강신주 철학박사님의 코너가 오늘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없고, 다음 주부터는 직접 나오실 텐데, 해서 오늘은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네, 철학박사 강신주입니다. 네, 저는 무료 철학 박사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분의 외모를 보면 박사 같지가 않거든요. 네. 다른 방송사에서 방송을 할 때 제가 그런 별명을 붙였는데 왜 그랬냐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방송국에 와가지고 항상 출입문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걸려요. 그래서 통과를 못합니다. 잡상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무료 철학 박사라고. 자, 이 코너는 어떤 코너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은 가름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일단은. 왜 철학 박사님이 이 시사 코너에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철학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어렵고 고상하고 그냥 약간 지적 거형처럼 좀 배우잖아, 어렵고. 근데 이제 원래 철학 자체가 뭐 가장 중요한 게 진리와 오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꾸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 이게 철학의 한 역할이거든요. 이제 시대마다 그런 걸 구별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 철학자들이 책을 쓰고 이런 거라서 이렇게 이 철학자 입장에서 뭐 정치권이든 간에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속내와 표현하는 것들이 항상 이렇게 어긋나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어긋나는 경우는 이제 뭐 철학자가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상담도 하고 해주면서 그걸 이제 바로잡는 역할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저 사람 얘기가 어떤 정치권에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저 사람 얘기가 저거 진짜야? 아니야.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철학자가 사실 필요하죠. 저 사람 얘기가 그 속내가 어떤 건가,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가, 그리고 이제 진짜와 가짜가 중간쯤에 섞여 있는 게 사이비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원래 이제 맹자라는 얘기 나오는 말인데, 네. 사이비. 이 사이비를 딱 나눠가지고, 이게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판을 나눠주면,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듣다가요, 맞아,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저게 저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매번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생기면 뭐 정치학자, 법학자, 뭐 전문가들이 있지만, 네. 약간 시대와 거리를 둔 철학자가 아주 어린애같이, 가짜야. 저건 진짜야. 어떤 시사 사안에 대해서 사이비를 감별해 주시는. 그렇죠. 사이비 감별사죠, 뭐 일종의. 사이비 감별사. 철학자. 예. 앞으로. 그러면 박사님에 의해서 사이비로 판정된 분들이 앞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지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김호중 씨가 다 막아줘야죠, 뭐. 제가 막을 수는 없고요. 제가 알 바 아니죠. 자기가 한 말인데. 자, 예. 아쉽지만 오늘은 이 코너 설명으로 마무리하고요. 예.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면. 예. 원래 어떤 주제로 하려고 했는지 1초 만에 말씀해 주시면? 예,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김영란법. 다음 주에 그러면 김영란법 가지고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어수선하게 진행했습니다, 오늘. 네. 저희 스태프들이 욕심도 많아가지고, 왜 인터뷰를 이렇게 많이 붙였는지, 저도 그렇고, 스태프도 그렇고, 정신없이, 저도 5년 만에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진행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거의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자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문자를 읽으려고 했는데 문자가 잘 안 보입니다. 화면에서. 이것도 역시 어수선한 가운데 벌어진 방송사고 같은데. 저는 첫 공장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급하게. 2046번 쓰시는 분이 시원시원합니다. 2991번 격하게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네요.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멘트. 오래 버티세요. 네. 첫 방송이었습니다. 오래 버티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